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지은이 정재찬, 펴낸 곳 휴머니스트입니다. 저자인 한양대 국어교육학과 정재찬 교수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히팅 교수를 꿈꾸며 공대생들과 함께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강의한 한양대 문학혼용의 시읽기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매 강의마다 학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최우수 교양 과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의학, 법학, 경영학, 공학 등을 전공하는 대부분 이미 시를 잊은 젊은이, 시를 사랑하는 법을 아예 배워보지도 못한 젊은이, 시를 읽고 즐길 권리마저 빼앗긴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가요와 가곡, 그림과 사진, 영화와 광고 등 다양한 재료와 스토리를 시와 버무려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읽으며 아직도 설레임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기영도의 엄마 걱정을 읊조리며 엄마 생각에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4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영기 낙화, 김춘수 꽃, 윤동주 별, 해는 밤 등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시들은 온전하게 시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 시를 분해하여 의미를 파악하거나 공부로서의 시 읽기였던 터라 그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순수의 시대. 교환 교수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도착했을 때는 살짝 비가 지나가는가 싶었다. 그러더니 문득 무지개까지 걸치면서 보란듯이 모습을 드러낸 대협곡의 위용. 실없이 거닐던 발이 지상에 그만 덜컥 달라붙었다. 어디를 더 여행한들 이제 더 이상의 경위는 기대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싶었다. 애리조나를 떠나 유타로 넘어오는 동안 끝없이 펼쳐진 초원위의 그 불타는 석양을 보면서도 수시로 밀려드는 감상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자는 어느덧 깜깜한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자이언 캐니언에 도착했건만 어둠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걸 조금도 허용치 않았다. 어차피 하루 자고 이튿날 아침 볼 유랑이었지만 아쉬운 마음에 그저 허튼 수작 삼아 오랜 운전으로 피곤한 허리를 펴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오 신이시여, 내 평생 그토록 많은 별은 본 적이 없다. 사마귀의 맑은 하늘 탓일까?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진다. 별빛은 쉼없이 내 눈 속으로 달려들고 이내 눈이 시려진다. 이러다 무릎이 꺾일라. 그랜드 캐니언의 감동도 이내 그 지위를 내주고 말았다. 그 어떠한 지상의 장관도 이런 경위는 없다. 그뿐이랴. 무지개와 노을조차 고작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 헛것, 빛의 산란에 불과한 것. 헌데 저 하늘 너머 저 많은 실체가 지금 이렇게 수억 년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나와 교접하고 있지 아니한가. 어둠이 밝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밝음이 어둠을 가리는 것이란 생각을 그때 나는 처음 하고 있었다. 밝음이 가시고서야 무지개와 노을 어울린 하늘 저 대기권 장막 너머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어둠이 와야 어둠조차 가릴 수 없던 참빛이 드러나리니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나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서사시 신의 시를 보았던 것이다. 저 인류의 유년 시절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별과 우주가 나와 동행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기억을 못할 뿐 유년 시절 저 하늘이 별과 우주를 마주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신의 그림과 시를 보았을지 모른다. 신화를 듣고 노래를 부르며 신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접하는 세상은 두렵기보다 신나는 모험의 대상이었고 무한한 우주는 무한하게 큰 집을 소유한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그때 확실히 우린 행복했다. 그때 우린 무슨 노래를 불렀던가. 어릴 적 내 기억 속 별에 관한 노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곡이 Twinkle Twinkle Little Star라는 영어 노래의 번역이라든가 A, B, C, D, E, F, G로 시작하는 알파벳송과 멜로디가 같다든가 하는 걸 알게 된 건 나중 일이다. 원곡이 모차르트의 변주곡임을 알게 된 건 더 나중의 일이며 그 원곡의 멜로디가 프랑스 지방의 민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더 뒤의 일이요. 원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라는 사실은 몰라도 좋을 일이었다. 그게 뭐 중요하랴. 어릴 적엔 그저 반짝반짝 할 때는 손과 손목을 뒤틀고 동쪽 하늘 서쪽 하늘 할 때는 한 손은 허리에 한 손은 삿대질 하듯 왼쪽 오른쪽으로 찔러대며 몸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었다. 이 곡에 맞춰 누나가 가르쳐 주는 대로 손을 맞잡고 발을 까딱대며 포크 댄스를 주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다. 시, 노래, 무용이 함께한 이 사태를 두고 뭐라 말하랴. 고대 제천 행사 때의 원시 종합예술, 곡, 발라드 댄스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춤춘 그 시절, 그러니 어린 시절 내 영혼의 불꽃은 별빛이었으리라. 하지만 별이 꼭 밝기만 한 건 아님을 가르쳐 준 것 또한 어릴 적의 노래였다. 창작 동요의 효시로 알려졌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본 동시의 번역 작품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 방정환 선생의 형제별. 그것은 아마도 애상이란 정조를 느끼게 해준 최초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다. 기본적으로 이 시의 발상은 별자리 신화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사연이 서사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분위기만 함축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형제 자리라는 별자리는 들어본 바가 없다. 하지만 꼭 별자리를 정해진 대로만 볼 필요도 없다. 그리스 신화는 물론 견우와 직녀를 비롯해 별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어차피 임의의 별 사이에 인간이 억지로 관계를 구성한 것일 뿐이니까. 카시오페이아 자리라고 불리는 W자 모양의
5개 별 중 알파는 228광년, 베타는 54광년, 감마는 613광년, 델타는 99광년, 입실론은 442광년씩 지구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별자리는 입체를 평면으로 바라본 상상의 수상일 뿐 서로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의 화자 역시 날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다 나란히 붙어 반짝거리는 초저녁별 3개를 보고 형제별이라 이름하였을 것이다. 시인은 별을 인격화하되 어린 형제들로 의인화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별과 우리 형제들이 내게는 자연스레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별은 우러러 보기보다 오히려 감싸줘야 할 친근하고 여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헌데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던 이 어린 별 중 하나가 그만 사라지고 만다. 별이 죽다니, 세상에 어린 별이 죽다니. 반짝거리던 별빛은 그만 글썽거리는 눈물빛이 되고 만다. 아마도 1절과 2절 사이의 그런 반전을 감당하기가 어린 내겐 힘들었을 게다. 어머니가 이 노래를 불러줄 때면 난 곧잘 눈가에 눈물이 배곤 했다. 형한테 잘해줘야겠다는 결심마저 할 정도였으니. 다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어릴 적 난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사라지는 별 신세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건 지금도 형한테 미안하다. 이처럼 별은 밝고 기쁘기도 하며 슬프고 가슴 아프기도 하다. 왜일까? 별은 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먼 데서 또 빛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절대적 거리가 때로는 소명과 환희를 낳기도 하며 또 그만큼 절망과 허물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별이 멀지 않거나 멀더라도 빛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터. 별에 관한 모든 몽상은 이러한 별의 아이러니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자를 배운 다음 우리가 만난 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 어린 왕자의 소행성 B-612도 있고 황순원의 별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별을 다 만나보았을 것이다. 이병기의 시조에 이수인이 곡을 붙인 별도 꽤 많이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별 중 하나는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바로 알퐁스 도데의 별이 아닐까 싶다. 알퐁스 도데가 이 소설을 쓸 무렵 프랑스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소설을 처음 접하는 당시의 독자들은 야릇한 성적 호기심으로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니 우리 눈에도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배경이 심상치 않다. 다시 읽어보자. 우리는 곧장 이 목동을 매우 순진한 소년 취급하곤 하지만 이 목동은 사실 20살이나 먹은 그것도 산속에서 외로이 지내는 피 끓는 청년이다. 주제넘게도 감히 그는 주인집 따님을 사모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로 그 주인집 딸이 난데없이 나타나 치맛자락 걷어올리고 얄궂은 질문이나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소리내어 웃질 않는가. 이쯤 되면 젊은 막일꾼과 어린 기공녀의 야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통속 소설이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력 넘치는 하인과 음탕한 마님의 관계처럼 말이다.
그런 상상을 할 때쯤 싱겁게도 주인집 딸은 빈 바구니만 들고 산을 내려간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강을 건너다 그만 그녀가 온통 물에 젖은 채로 돌아와 밤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토록 흠모하던 소녀가 물에 젖은 채로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목동의 심장은 어떠했을까? 고혹적인 모멘트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닐런가. 여하튼 아무도 없는 산속에 젊은 두 남녀만이 남게 된 것, 그리고 기어이 밤이 오고 만다. 독자들의 긴장이 고조된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에로틱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보라, 모닥불이 피워지고 둘이 나란히 앉질 않는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오직 양들만이 지켜볼 뿐. 드러나 봤나 양들의 침묵이라고. 아, 목동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자꾸 바싹 다가들고 게다가 머리카락을 비비대며 머리를 어깨에 기댄다. 드디어. 그런데 웬걸 이 절정의 순간 별똥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가슴이 설렜지만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목동은 성스러움과 순결함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가장 가냘프고 빛나는 별이었던 것이다.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목동은 그녀를 지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완성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평생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소중한 추억이자 자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는 각성한다. 당시의 독자편에서 보면 이것은 반전이고 따라서 소설이 되고도 남는 사건이다. 아, 이런 사랑,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제 독자들은 감동을 안고 돌아선다. 자신도 조금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면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별은 역시 순수와 순결의 화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